네, 역사를 보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최초로 맺었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에 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음, 물론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맺었던 근대적인지는 내용을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여러 자료 1, 2, 3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기 이전부터 우리 자체 내부에서도 통상계화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미 개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서양 세력과의 통상에 대한 요구가 이미 자체적으로 있어 왔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게 된 배경에는 드디어 이제 1873년부터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세국 정책으로 좀 일관했던 흥선대원군과는 조금 다른 이제 개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내부에서 이제 정안론이라고 하는 게 좀 대두가 되었고, 우리가 뭐 말 그대로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얘긴데, 이런 바탕으로 해서 아주 침략적인 접근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1854년에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한포 외교죠. 군함을 끌고 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조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이 똑같이 문을 열었거든요. 그걸 조선에다가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한 사건이 이제 운요 사건입니다. 군함이 아무런 통보 없이 강화도로 들어왔죠. 또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들어와서 포격을 가하고 그래서 인천 영종도에서 파괴하고 막 약탈하고 뭐 살인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요 사건을 하게 되어 조약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은 뭐 주요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봤지만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세 개 항을 개항하기로 했고요. 드디어 이제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한번 볼 것은 이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력으로 아주 협박을 해서 억지로 맺었던 우리가 조약이었다. 억지로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외교적 격식을 다 무시하고 너무나도 예의범절이 전혀 없었던 그런 이제 그렇게 체결된 조약이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치해법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 밖에 법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직접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불리한 그런 조항이죠. 거기에다가 해안 측량을 허용하도록 했고요. 이런 점이 참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어찌 보면 조선의 침략을 아주 용이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보면 되겠고 제1조 내용이 사실 우리 여러 조항을 맺을 때 되게 중요한데 제1조가 보면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내용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참 동등하구나. 여기서 되게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나 이제 청에 이제 간섭 없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청의 종주권, 청이 이제 조선에 대해 갖고 있었던 그런 종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청 너희 거 아니야, 우리 거야라고 하는 게 엄청 강한 얘기인 거죠. 이거 외에도 그 이후에 맺었던 부속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고도 하고 뭐 그리고 조일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여러 조약들을 맺었는데 일본의 화폐를 이제 조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양곡, 그러니까 우리의 쌀과 이제 잡곡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수출하는 걸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제한으로 수입을 해간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일본의 선박이 조선의 항구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리고 수출입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항세, 무관세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다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아주 다 자신들의 특권을 좀 인정해주고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조항이죠.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또 하나 최초로 이제 서양 세력과의 최초로 근대적인 조약을 맺은 게 바로 이제 미국인데 이때는 이제 청해 알선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조약인데 이걸 맺게 된 이유는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 때문에 맺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이제 2차 수신사로 갔던 이제 김홍집이 청의 이제 외교관이었던 황준원에게서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받아왔고 이걸 이제 고종에게 바치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미국이랑 맺게 됐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는 러시아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막는 책략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친중국, 일본과 맺고 결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미국, 미국과 이어지. 그래서 으로써 이제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일본하고 맺어지고 그리고 미국과 이어지는 연합을 해야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이제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 처음으로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치해법권이라고 하는 게 허용이 됐고요. 그리고 아주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최고의 특혜를 주는 대우, 최고 특혜 대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미국이 최국 대우 조항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랑 맺은 조약 중에서 내용 중에 미국이 조금 우리한테 좋겠다 싶으면 우리도 저거 들어줘 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린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일본이 이제 일본하고 맺고 있었던 조약 내용 중에서 미국이 우리도 이거 들어줘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최혜국 대우입니다.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고요. 이후에 이제 또 영국, 독일, 뭐 러시아 그리고 뭐 벨기에 이렇게 쭉쭉쭉 조약을 맺게 되는데 첫 단추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단추들도 다 잘못 끼어지는 전부 다 불평등한 조약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제 체육 대우 이런 것들을 다 맺게 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열강이 이권 침탈 당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개방 정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조선 내부에서도 개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박규수, 오경석 이런 사람들, 북학파의 영향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조선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신사라고 하는 걸 보내요. 제가 아까 조선 책략할 때 얘기했는데 1차, 2차 이렇게 수신사를 보냈고요. 1차는 김기수, 2차는 김홍직 이렇게 외교 사절단 형식으로 갔는데 일본의 좀 정세가 어떠한가, 일본은 얼마나 근대화를 일으켰나 이걸 좀 보려고 정찰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화정책은 개화정책 추진하려면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고요. 이때 아문이라고 하는 건 뭔가 기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성과를 시찰하기 위해서 조사 시찰단이라고 한 걸 보냈고요. 이건 좀 비밀리에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선사라고 청이랑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청과 일본은 이제 근대화를 추진하는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청은 주로 이제 서양의 무기나 그냥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떠한지 이런 걸 좀 보내려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에는 보빙사라고 하는 걸 보내기도 했고요.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별기군입니다. 신식 군대라고 하고요. 별난 무기를 가진 군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대적인 군대 양성을 추진했는데 문제는 이 근대적인 이제 신식 훈련이나 신식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인 교관을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던 것인데 이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90군인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반일 감정과 함께 90군인들에게 아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개화를 추진하는 세력도 있고요. 당연히 이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도 생겨나겠죠. 이걸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바른 것은 지키고 그릇된 것은 배척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서양, 일본 세력과의 접촉 반대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지키려는 주로 이제 유생들의 이제 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는 시기별로 나눠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1860년대는 이제 이양로 이런 사람, 기정진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이때는 통상반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70년대가 되면 체이현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때는 개항 반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1880년에 가면 이제 이만손이라고 홍작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개화 정책 그리고 서양과 수교를 반대하는 활동을 했던 인물. 그래서 요거는 개화 반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우리 그때 그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세력들이 요 이만손이에요. 이제 이 이만손이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영남 지방의 10,000명의 유생들이 단체로 소송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남 지방에 정말 정확히 딱 10,000명은 아니었겠죠. 한 10,000여 명 정도가 됐다라고 해서 만인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제 이 위정척사 운동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패를 하죠. 결국 이제 개화 정책으로 나가게 됐고 개방은 하게 됐고 다 개화 정책도 추진하게 되니까. 근데 단순하게 이 운동이 그냥 여기서 끝 위정척산 끝이 아니고 1890년대에서 항일 의병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 세력들이 나중에 독립군 활동까지 하게 되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정척사 운동은 굉장히 나름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지키려고만 했다가 아니고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자기들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은 성리학적인 전통 질서 그리고 우리의 자주성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이 봤던 사악한 것은 서양의 이제 근대 문물 제도 그리고 특히나 서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주 반대를 했던 이런 모습.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위정척사 운동의 한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모군란에 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